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홍우조 교수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황, 문제점,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전략적 선도국가로서 인류 교육을 지향하려면 어떠한 방향이라는 목표를 세워야 될까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인 교육 활동을 펼치는데 좋은 교육과정 기준이란 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최근 그 2022년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거기 교원단체 모 단체에서 특정한 여론을 막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뭘 할 때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 교육 활동 또는 교육 과정을 봤을 때 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그 백서를 쓸 때라고 봅니다. 저는 전체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고 그리고 차근차근 연차별로 순차별로 교육 기준을 교육 활동의 기준을 만들 일이지 지금쯤 저렇게 해마다 날림공사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아마추어라든가 교육적인 그런 어떤 총론적인 전체적인 견해도 없는 무자격장 또는 자격 미달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해도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는 건축 설계할 때 우리가 세계적으로 모집하잖아요. 그죠? 설계도를. 근데 저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건축 설계도 그렇고 또 이 교과서나 이런 것도 보면은 공모전 비슷하게 검증을 하잖아요. 잘 만들어 와라. 그럼 우리가 쓰겠다. 전도 교육과정 기준도 교육과정 문서도 그렇게 우수 교육과정 기준 문서를 공모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업하다가 이런 것도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론적인 부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나라의 이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렇게 우수 교육과정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그 유초등 연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과형 공부를 이과형 공부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의 교육이나 또는 교양이나 상식은 이과입니다. 이과, 과학기술, 공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꿔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고등학교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육과정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에 대해서 좀 얘기하죠. 이과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왜? 공부가 어렵다. 왜? 공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데 왜? 사회에서 이걸 요구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틀 전인가 몇몇 도화신문에 그런 거 봤을 겁니다. 요새는 기업들이 다 이공계를 쓰더라 이공계를 우선으로 쓰더라 이런 걸 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옛날처럼 복사하고 타이핑하고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일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아시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 따라서 아마 90%는 문과 출신일 거예요. 지금도 교대에 어떤 사람도 다 좋다. 점수 좋은 걸 가지고 와서 합격해라 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문과 출신들이 쉬운 과목에서 점수 잘 따갖고 교대 선생님 되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다른 통계를 보면 알지만은 아니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니까 심지어 요즘은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게 AI 시대에도 인문과 예술로 대처해야 된다. 대처하고 대체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무당구타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문과지만은 그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건 아니죠. AI 시대에 AI를 알아야지. AI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걸 알아야지. 무슨 무당구타는 소리로 인문과 예술로 대처해야 된다. 세상이 조선시대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몇몇 통계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죠. 그 중등학교에도 교사 수로 보더라도
사회과 선생님들이 과학보다 훨씬 많고요. 수업 시간도 그게 많고요. 정상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 지자체장, 심지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과 출신은 2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이상하게 하고 오는 거죠. 과학기술 시대에. 무당처럼 공부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뭐 세월호 얘기라든가 광우병 얘기라든가 4대강 녹조라든가 천성산 도롱뇽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이게 무당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과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항우석 사태는 정오와, 그죠? 정오가 분명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분명했어요. 그런데 조국 사태는 어떻습니까? 매일 시비로 걸어갖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죠. 이과 문과 차이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장래 희망입니다. 산업공상에서 살을 다 원하죠, 그죠? 살을. 참 예술, 인문,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아이들이 원하지,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가야 이제 아이들이 과학 쪽에, 이과 쪽에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이건 미국의 직업 선호도입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넣습니까? 뭐 대부분 다 과학기술이죠. 공학이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래야지 전략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거고 인류 국가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나이 들어서 다 아는 거, 책 한 번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 그게 문과 공부잖아요. 제가 보면 60대 대학 사람 중에서 철학자 아닌 사람 없을걸요? 나이 들면 다 인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공부를 초중등학교 아이들이 한창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럴 때 그 공부 시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공부 제대로 안 시키냐, 수학, 과학, 기술, 공학 공부를 안 시키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다 사교육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부 바꿔야 됩니다. 공부의 축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무왕산이면 무왕심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으면은 사람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학도 한 80%는 이공계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인문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개 대학도 많아요. 20개 대학도. 한때 우스갯소리로 독일보다 우리가 도고동문학과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독일보다 도고동문학과 많으니까 학생들이 실력 없으니까 젊은 베르트의 슬픔을 번역책으로 읽고 있다 그러잖아요. 응? 거의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뭐 경상계열은 한 30개 대학? 그 나머지는 자격과 면허가 나오는 이공계 공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 요즘 강조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초중등학교의 공부의 비중을 좀 다시 변경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도 뭐 제가 뭘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한 생활은 체육이죠. 즐거운 생활은 예술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바른 생활이 잡히면, 자세가 잡히면 그 다음에 슬기로운 생활 공부합니다. 이 슬기로운 생활은 인문사회적인 설계와 과학기술적인 설계인데, 과학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설계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과학기술 공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에 수학 공부도 안 했죠, 그죠? 최고의 지식인들이 수천 년 동안 수학 공부도 안 했어요. 수학이 모든 과학기술 공부의 기초인데, 그렇죠? 안 했죠, 우리는. 그런데 서양은 플라토에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기하학을 모르면은 이문에 들어서지 말라 할 정도로 수학부터 출발했어요. 최고 지식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나중에 산업혁명도 가져왔고 또 과학혁명도 가져와서 지금에 와서는 세계에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아마 그 근대화되면서 식민지 속에서
근대 교육을 하면서 수학을 지금 수천 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허겁지겁 수학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포자가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 교육 과정으로 보면은 초등학교는 기초를 탄탄히 하고 중학교는 기본을 튼튼히 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진로를 든든하게 챙기는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한 사회적 수요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유치원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아까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좀 이원화된 교육 행정 가버넌스를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줄잖아요. 그럼 시골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다 모아도 면 단위의 학교 하나 세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유치원생이랄까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래서 통학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또 부모하고 집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3개 학년 합쳐서 전국 방방곡곡에 소규모 마을학교, 6년제 기초학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학교는 작아도 폐쇄할 수 없죠. 그죠? 그 위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나올 텐데 초등학교하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를 합쳐서 1면 1개교로 이 면 단위로 기본 학교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더 낫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3, 6, 6,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제가. 그것보다도 6, 6, 3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학제가 학생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이 많으면은 잘게 나누고 학생이 적으면은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합쳐 갖고 학교를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우리도 농산 어촌이랄까 섬지역 이런 데에서는 학생들을 또 묶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교사의 자격증이라든가 교사를 서로 이렇게 학년군을 또는 학교급을 넘나들이 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이랄까 양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또 우리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누구나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 온종일 돌봄 학교 이러한 것이 어디나도 학교 부설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그죠? 중학교도 좀 그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온종일 돌봄 학교를 이번 정부에서도 뭐 700실을 매년 늘리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법제화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타가라든가 학생 케어하는 거 이런 것도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한데 법제화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외로 더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방과후 학교라든가 온종일 돌봄 학교가 어질러진 청소는 또 누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이들 돌봄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이나 숙제를 돌봐주는 그런 학습 지도사들을 배정해서 하루 종일 그 학생들한테 지친 교사들이 손이 안 가도 되도록 그러한 식으로 법제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가외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또 학교가 협력해서 이 온종일 돌봄 학교를 법제화를 통해서 안착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뭐 중2병도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중학교 아까 말했듯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1면 1개월로 해서 초등학교 3년 하고 중학교 3년 합치면 6년제잖아요. 6년제 되면 지금 3년제 학교보다도 규모가 커지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시골에서도 통폐합이 덜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소멸도 덜 되잖아요.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년 하고 고학년 3년 하고 중학교 3년에서 6년제 기본학교가 1면 1개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유학기제를 지난 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취지는 좋습니다. 진로를
아이들한테 밝혀줘야 된다. 진로 탐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나라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선생님이 담임 연임을 해갖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 가르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태도를 보이는지 이 과목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뭐 어떨 때 활기차게 눈에 빛이 나는지 이런 것을 선생님이 다 기록합니다. 담임 연임제를 통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얘는 공부하는 아카데믹한 김나듐을 가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슐레로 가야 됩니다. 레알 슐레라든가 직업학교로 가기 차라리 낫습니다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진로를 결정합니다. 지금 그건 좀 빠른 것 같고요. 또 독일에서도 그런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 최소한 중학교 3학년 때쯤은 진로를 완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로 완결으로 진로 지도를 해야지 하다마는 진로 완결이라는 것은 자기가 졸업하고 난 뒤에 첫 직업을 최소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진로라는 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변경 가능한 것이고 진로라는 것은 복수거든요. 평생학습 시대에 또는 또 평생 직업 시대에 복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쯤은 첫 직업을 이렇게 학생들이 밝혀내는 그러한 진로 지도를 또는 상담을 또 체험을 강하게 시켜서 그때까지는 진로를 확고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중학교의 그 제2외국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하죠. 또 자기 직업이랄까 전공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2전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통번역기가 적석에서 동시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기당 하나씩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많이 가르치냐고요? 언중이 1억 명 이상 되는 그런 언어가 지구상에는 한 20여 개 됩니다. 2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한테는 어떤 언어가 맞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노출시켜 줘야 된다는, 경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발음, 문법, 기초 단어, 여행자의 의사소통할 정도, 또 통번역기를 활용하는 법, 뭐 또는 그 언어권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한 학기에 하나씩 해서 이제 대학에 가서 자기 전공하고 밀착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2외국어가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학교부터 하면 6개 정도는 우리가 접하고 제2외국어를 접하고 나오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구텐탁 이히리베티히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운 고등학교 때 배운 독일어 수준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에 각자 가르치다가 이제 각자 다르게 각 집단별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고등학교부터입니다. 그런데 진로별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완결형 진로 지도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교육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교장도 그렇고 교육 정책을 하는 사람들 그렇고 확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중등교육, 고등학교 교육은 진로별 교육입니다. 예, 다음에 직업하고 연결시키고 공부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의 전공 같이 탑다운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지, 무슨 공부를 해야지, 어디에 선택과 집중해야지, 한정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비용을 어디다 집중해야지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한 이제 진로 완결형 지도를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안해동하고 또 소위 말해서 입지가 안 되는 거죠. 입지. 공자님 말씀하는 입지. 내가 이제 뜻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무작정 대학 진학하다가 뭐 합격만 하면 뭐 뭐랄까 어떤 것이 날 것처럼 만사형통할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죠? 직업 세계의 학생들이 무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부분 다 문과식으로 공부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거기 직업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기술공학 쪽에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있죠. 학생들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예. 진로지도 제대로 안 해갖고. 예.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비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것보다도 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말하는 이쪽 부분입니다. 저는 진학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업계하고 진학계하고 저는 두 개로 대별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죠. 얼마 전에 심지어 정교조교사들도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지지하고 또 교육감들도 그렇게 많이 뽑아놓고도 고교 학점제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고교 학점제도 아까 제 교육과정의 하나인데
그러한 것을 사실 모르고 설계를 한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고교 학점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당 수업 시간이 적은 선생님들이 주당 한두 시간으로 한 학기로 끝나는 짜투리 과목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갖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의 교과목이 행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여 개 중에서 어떤 규모가 작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30개 개설하고 어떤 규모가 큰 학교는 한 120개 개설하겠죠. 그러더라도 부족하겠죠. 문제는 그 많은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모으면은 길이 생기냐 이겁니다. 길이 안 생기죠. 이게 혼란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평균 1.5 과목 가르치다가 지금 2.5 과목 가르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생은 학생들로 진로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마치 이 선택을 하면은 선택은 사실 수단입니다. 필수로 하느냐 선택하느냐 수단이고 진로별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수단과 목적을 전치시킨 거죠. 선택하면 좋다. 그 선택하는 느낌 들도록 대학처럼 선택하게 하도록 그런 느낌 들도록 선택 과목을 줘라. 어떤 과목으로? 짜투리 과목으로. 뭐 보충이나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과목이 괜찮지만은 고등학교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인정받는 괜찮다 하는 교육 과정이 IBDP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카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입니다. IBDP인데 여기에는 과목 수가 56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20개 과목이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56개 과목으로 전 세계에 3,600개 고등학교가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심지어 최소 규모인 2개 학급짜리 학교도 만족을 합니다. 왜? 6개 과목군에서 높은 수준하고 낮은 수준으로 과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56개 중에서 잘만 선택해서 개설하면은 가령 경기외고 같은 데도 IBDP에서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가는 그러한 선택하는 과목들을 10몇 개 정도 개설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0개 과목을 부스러기 과목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자유방임적으로 흐트러 놓으니까 아이들은 길을도 못 찾고 학교는 학교대로 불만이고 300개 과목을 가지고 1,500개 학교를 만족 못 시키는 거예요. 만족시킬 수가 없죠. 왜? 방향도 모르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거죠. 정부는 정부대로 뭐하고 고교 학점제 그러면 뭔가 되는 것처럼 잘못 설계한 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어이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건 홍 교수 생각이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나라 교육을 어떻게 도탄에 빠뜨리는지 저는 정말 정말로 어떤 경에 이르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실감이 납니다. 학점제가 뭔지 단위제가 뭔지 시수제가 뭔지 어디다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도탄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갖다 이제 처박아 놓는 거죠. 이제 학교를 대혼란이죠. 잘못된 방향입니다. 차기 정부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진로별로 교과별로 하게 되면은 50개 과목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교육과정 공모제를 하면은 제가 내게 되면 아마 선정될 텐데 그때는 제가 분명하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렇게 설계하는 거다 하고 50개 과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 국어를 진로별로 만든다면 국어 과목을 문학이 많은 인문이라든가 또는 예술 이런 문학이 많겠죠. 그러나 사회 쪽은 비문학이겠죠 주로. 그리고 이과용도 있을 수 있고 체육용도 있을 수 있겠죠. 한 5개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국어 과목을. 3년 내내 공부하는 거를.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 과목 어떻게 만듭니까? 문법, 화법, 작문, 문학, 독서, 매체
6개로 만들죠.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대학의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평준화가 좋은가 비평준화가 좋은가 거기에 이제 기하속get한 거죠. 첫째 아이가 공부 잘하면 비평준화가 좋다 그러고 둘째 아이가 공부 못하면 평준화가 좋다 그러고 고등학교는 평준화도 아니고 비평준화도 아니고요. 진로입니다. 진로하러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교육과정은 강론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까 총론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강론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과에 있는 분들을 몇몇 살펴보면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우리나라 전체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고등학교의 선택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죠. 고등학교에서 특정한 예를 영어 선생님 하다가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교육과정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요즘 또 뭐 정교조라든가 또는 국가교육회의 그런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더라고요. 나오는 문서를 보니까 제가 본 총론 문서를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자기 수업 시간에서 이러이러한 한 기퉁이에 문제되는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교육과정입니까? 교육과정은 그렇게 교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종합과 절충해서 미래사회라든가 또 학습자의 요구를 보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중독필 조장 다시 저 앞글자 두음을 한번 보세요. 중독필 조장 다시죠. 무슨 얘기냐면 각 교과가 내 교과는 사소하지 않고 중요하다라고 과장하는 거예요. 내 교과는 그러니까 통합하지 말고 독립시켜달라라고 과장하고요. 내 교과는 선택시키지 말고 필수로 해달라. 내 교과는 유치원부터 가르치라. 내 교과는 저기 대학 교양까지 가르쳐라 하고 그러면서 내 수업 시간을 많이 달라 그럽니다. 그 수업도 또 많이 주면은 학교 가면 학기 초에 또 수업 시간 1시간 더 하려고 선생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다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국가시험이라든가 수능시험이라든가 심지어 뭐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공무원 되는 시험에도 넣어달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중독필 조장 사실을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저같이 저는 뭐 교과에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향은 이랄까 목표라는 건 알기 때문에 종합과 절충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배제돼 있고 그렇게 정교조에서 특정한 교과목을 가르치던 분들이 와서 그렇게 교육부의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참 우려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진로별로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1학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전체적인 공통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문과, 이과, 예술, 체육 각각의 공통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문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 경상계, 외국, 국제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과 같으면 공학계열, 보건의료계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술 같으면은 음악, 미술 디자인, 공연 예술, 그런 문화 콘텐츠 뭐 이런 게 예술 쪽에 있겠죠. 체육 같으면은 개인 운동으로서 체육, 육상하고, 미안합니다. 육상하고 체조 같은 건 개인 운동이죠. 그리고 단체 운동은 국이죠.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학교 간에 역할 분담하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있을 때 저걸 일부는 그중에 학교가 계열이나 과정을 이렇게 선택해서 개설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개설한 것 중에서 학생이 진로에 따라서 자기 그 과목을 또는 과정을 선택을 하고 해서 학생에게 선택권도 돌려주고 또 학교도 규모에 따라서 6학급하고 36학급하고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6학급은 6학급대로 규모가 작으니까 강소형 학교를 만들려면은 강소형 학교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6학급이니까 우리는 문과에서 경상계열로 좀 집중할 거야.
그 옆에 학교는 9학급이니까 우리는 이과에서 공학계열로 가는 애들 쪽으로 집중할 거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학교가 특화돼야 되는 겁니다. 특목고화돼야 되는 겁니다. 진로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교가 자기 학교에 한정된 자원, 학생 수, 교실 수, 교사 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기 학교의 교육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뭐 대학도 특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어떤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죠. 모든 직업 계열을 다 개설 못 하잖아요. 그죠? 기계 계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진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별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학교 간의 역할 분담해서 가야지. 이제 그런 일들을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육감들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즘 또 뭐 AI에 대해서 많이들 말합니다. 뭐 때로는 뭐 코딩이라고도 때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소프트웨어라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이 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는 초중등학교 교육은 안정적인 지식들입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해오던 일을 하고 다만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역 내에 그런 어떤 파이오니어 스쿨 또는 퓨처 스쿨 또는 프론티어 스쿨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위탁 교육을 시키면 돼 주말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학교가 다 같이 난리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교육감들이 이런 일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좀 쉬었다 해요? 예, 요거만 마무리하고 할게요. 예. 자, 제가 아까 다 같이 각계 가르치다가 집단별로 다르게 가르친다고 했는데 집단별로 다르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공식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포함해 주시면 예, 6이라는 건 내죠. 예. 시작.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누구나 공식적 최종 교육은 직업 기술 교육입니다. 뭐 그 사람이 중학교 마치고 그만두던 고등학교 마치고 그만두던 대학을 하든 중퇴하든 아니면 대학원 마치든 누구나 최종 교육은 직업 준비 교육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이거 아카데믹하고 이게 공부라는 건 그 자체로도 중요한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이 혹시 교수가 아니시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도 직업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업 준비 교육입니다. 모두 다. 철저한 직업 준비 교육, 직업에 대한 콜링, 예전에 보케셔널리즘 이것이 철저할 때 프로페셔널리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업 준비 교육을 하시하는 우리나라 교육풍토는 없어져야 되고요. 누구나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졸업장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심지어 거리의 청소년들도 몇 개월은 직업 준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직업 기술이 있어야지 창업도 하고 고용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덜 헤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교육에 책무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직업 준비 교육을 철저히 안 시키고 졸업을 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뭐 고졸 취업률도 자꾸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도 제가 보기엔 아까 복수 전공을 학생들이 해야 돼. 입학 전공하고 재학 전공을 각자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대학에 와 보니까 진로 지도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잘 모르고 왔더니 내가 보니까 우리 과를 맞춰도 시장이 없더라. 누가 부르지도 않더라. 그럼 학생이 시장이 있는 곳으로 학과를 옮겨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없는 학과들은 모두 다 대학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은 저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 옆에 신림동에 뭐가 있습니까? 고시촌이 있죠. 스탠퍼드 대학 옆에는 뭐가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에?
심지어 뭐 우리나라 요즘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뭐 AI 대응도 인문 예술로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대학 교육은 역시 특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첨단 과학 기술과 직업적 수요에 맞추어서 대학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기업은 세계 최고이고 상품도 세계 최고인데 어쩌자고 원전도 폐쇄하고 이렇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넘버원, only one, 그리고 퍼스트 원을 만드는 기업들은 많은데 히든 챔피언도 있는데 어떻게 대학원은 이렇게 되는지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이 대체로 대학 진학률이 44%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70%가 넘죠. 그런 점에서 대학 진학률도 너무 높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학도 많이 정비해야 됩니다. 많이 정비하고 필요하면은 뭐 3040 대학도 나오고 6070 대학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배운 것을 같이 동료하고 나누는 대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교육부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저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그 후보가 이 고시를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가만히 보니까 잘하면은 조국이처럼 아빠 찬스 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전원, 의전원 그리고 국립외교원 이런데 법관의 자녀, 변호사의 자녀들은 법전원 가고 의사 자녀들은 의전원 가고 또 외교관 자녀들은 국립외교원 가고 아카데미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대판 엄서제죠. 현대판 엄서제입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좋은 시험이 좋은 공부를 만들고 좋은 공부가 결과적으로 좋은 인재를 만든다라고 봤을 때 향후에 그렇게 10년, 20년씩 고시 낭인은 없애야죠. 고시 낭인은 혼자는 못 없애요. 누가 없앱니까? 제도가 아예 가령 이제 사법시험을 쳤어요. 그럼 1차의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3년 안에 2차를 못 합격하면. 다시는 기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시 낭인 같은 거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유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제도랄까 교육 평가 이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